실질적으로 내가 물질 기반이 없어요. 개념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성은 열려있어 하니까 사람들이 더 고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불안이 어쨌든 저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기도 하고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란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일부에서 이 불안에 대한 뭐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불안이 생기는 원인 이제 5가지 중에 첫 번째 걸 우리가 살펴본 거죠. 예, 사랑 결핍.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쭉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불안이 생기는 원인.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두 번째는 이 책에서 이제 속물근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속물근성? 속물, 스노비라고 뭐 윤재영 배우가 구사에서 유명해진 단어인데 속물이라고 할 때 우리 스노브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뭔 뜻이냐니까 애초 뭐 여러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만 결국 이런 거죠. 상대방이 내가 지금 만난 사람이 높은 지위가 없으면 불쾌해하는 사람들을 속물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죠. 상대방이 내가 만난 사람은 높아야 돼. 나보다 높아야 돼. 나보다 지위가 좀 낮은 것 같다. 이러면 그 불쾌해서 못 견딘다. 이런 사람들이 속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뭐 남녀나 뭐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속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견식이나 식견이 아주 좁은데 오로지 세속적인 데만 관심을 가치를 두는 사람을 이제 속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속물의 의미를 상대방의 높은 지위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위가 높으면 인간적으로도 높은 사람이고 그렇죠. 지위가 낮으면 저 사람의 인간성과 그 모든 것들의 가치가 다 없게 판단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와 인격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속물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많구나. 많아요? 많죠. 돈이 인격이다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속물을 우리식으로 보면 이게 사실은 뭐 촌놈이 되거든요. 촌놈. 촌놈이 뭐냐면 인식 범주가 편협한 사람을 촌놈이라거든요. 내 세계만 갖고 모든 걸 재단하는 사람들. 우물한 개구리가 촌놈이거든요. 스노비 사실 전형적인 바로 촌놈이죠. 돈이라든지 아니면 지위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 버리니까. 사실 스노브는 그렇게 보면 부정적 의미에서 촌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우리가 속물을 그러면 아예 안 만나면 되는데 사실 속물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준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불안이 오는 이유 중에 속물근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속물이라 그렇다는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속물들이라 내가 결국 이제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누구나 다 그렇지만 속물근성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들 그것이 나의 불안을 주죠. 그렇군요. 근데 사회가 대부분 속물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 생활에서 만날 때 우리도 속물의 가면을 쓰고 다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안을 서로 간에 안겨준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위치인데 저놈이 나를 볼 때 나를 이 정도로 볼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의 원인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는 명품이 인생의 목적이고 슈퍼카가 내 삶의 의미다. 그리고 아파트 강남 아파트가 내 삶의 처음이요 길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 만날 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내가 강남 아파트에 살고 내가 아주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고 내가 그러니까 뭔가 아무런 수단이 없구나 이 사람을 무력감 같은 걸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 불안감이 온다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하고 뭐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받는다든지 존중이란 건 오로지 요거밖에 없다니까 그게 결국 지위에 대한 나의 불안을 더 조장시켜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거겠죠. 이것도 어쩌면 또 대극의 원리에 의해서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높은 사람들 만나면 뭐 그냥 그 앞에서는 막 이렇게 뭐 하지만 별로 이렇게 마음속에서 별로 이렇게 뭘 영향이 없는 존경한다. 왜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대단한 걸 해줄 것 같지도 않고 큰 기대가 없다 보니까 별로 나는 그런 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는 있겠군요. 그렇죠. 결국 뭐 보통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지위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을 통제할 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안감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속물들의 그 통제하지 못한다는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무력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불안감을 준다.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맞는 말씀 같은데 자꾸 융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 융 자서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정말 유명한 사람 많이 만나봤다 이거죠. 왜냐하면 융이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 국가 정치 지도자, 뭐 종교계의 지도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다 유명인을 많이 셀럽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자기는 얻어낸 게 없다는 거예요. 아주 피상적인 의견 교환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삶에서 가장 크고 유익하고 깊은 통찰은 보통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인들하고 만났을 때는 서로 딱 정해진 그
서로가 너는 이 말을 해야 돼. 너는 네. 요거에 대한 그 역할밖에 수행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만남이라는 게 아주 표피적이고 피상적이고 네. 상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마음을 못 나눈다는 거죠. 그렇겠죠. 지위가 지위를 나누는 거지 사람 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물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네. 우리에게 그런 자꾸 좌절감이라든지 인간관계는 결국 이런 것이구나. 네, 네, 네. 사회에서 만난 사람 다 이렇구나라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신뢰랄까 이런 것들을 깎아내리게 하니까 우리 생명력을 깎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 불안감을 안겨주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옛날에 그 중세 시대 막 이럴 네. 때도 뭐 부족집 뭐 잘 사는 귀족의 부잣집 딸이 뭐 엄마한테 엄마 저 사람들 우리랑 놀고 싶어하는데 껴주면 안 돼 이러면 네. 아, 우리랑 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다닐 사람이 아니야. 놀고 싶어하는 거에서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침으로 이 속물근성을 대물림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뭐 무슨 아파트 막 무슨 촌으로 나누고 애들한테 뭐 쟤랑은 놀면 안 돼. 이런 게 그렇죠. 우리나라는 또 유난히 많이 맞습니다. 이슈가 되는 사회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이유에 의해서 또 더 많이 불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참 나쁜 속물 교육을 시키잖아요. 절대 우리 집보다 부잣집 애들하고 사귀라.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하고 친구가 되라. 뭐 공부 잘하는 애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기 모순이잖아요. 자가당착이고. 맨날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너보다 배울 거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돼. 너보다 나은 우리보다 부잣집. 그럼 그 애들은 왜 사귀냐고. 예를 들어서. 그래 정박님이 친구가 없어 그래서 나보다 더 위가 없어. 공부 잘하는 애를 못 만나가지고 친구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네, 식의 이 속물 나름의 교육들. 뭐 사랑과 뭐 네. 그런 거겠지만 참.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애가 불안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왜냐면 엄마 아버지부터 계속 그런 걸 받아놓으니까 내가 그 자리 못 올라가면 나도 불안. 버림받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말씀대로 맞습니다. 결국은 네. 여기에 자기 자리에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남을 무시하고 이런 걸로 시간 안 보낸단 말이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영진 씨 말씀대로 네, 내가 네, 내 자리 확신인데 그 사람이 나를 자주지 못한다 생각을 하면 딱 태산처럼 딱 튼튼한데 네, 네. 자꾸 사람들이 이제 갈대처럼 흔들린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딱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 차가 이런 차 아니면 그건 뭐 이것도 아니고 아파트 그건 아니. 그럼 사람이 또 흔들리면서 상처를 입고 불안해지고 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되는 기도 하는 거죠. 그 불안감이 아마 뭐 나이대에도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른이 막 될 때라든지 아니면 뭐 결혼을 할 때라 이런 이제 중요 이벤트들이 있을 때 불안감이 더 커지기도 하는데 누구보다 아마 불안감을 많이 느낄 분들이 아마 이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18 어른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18살이 된 우리 보육원에서 나온 친구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불안감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준다면 아마 그 불안감에서 많이 좀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이유였나? 누구 어떤 유명인이 또 기부했던 걸로 맞아요. 네, 기사가 나서 또. 네. 그래서 그런 어른들이 많아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뭐 한 달에 아주 작은 금액씩이라도 이 친구들에게 손길을 좀 내밀어 보시면 아마 이 친구들이 나중에 우리 사회 건강한 구성원이 돼서 또 계속 릴레이, 뭐 기부 릴레이도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불안을 야기하는 두 번째가 바로 속물근성. 까먹었죠. 네, 속물근성이었고요. 세 번째가 결국 세 번째 기대로 나오거든요. 기대. 이건 뭐 저도 예.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이제 전 근대 사회에서는 신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세습이 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다. 햄릿의 고민이 반복이 안 되거든요. 그건 아주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 된단 말이죠. 근데 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민주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자본주의. 기회가 자본주의 때문에 기회가 열렸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그 어떤 성취를 할 수 있는 물질 기반이 없어요. 근데 이념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어 하니까 사람들이 더 고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이 기대 심리, 과도한 기대 심리가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불안과 질투, 우라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힘든 거는 네. 결국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거죠. 예전보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짜 절대적으로 보면 너무나 없었던 시절에도 네. 그렇게 불안하거나 불행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밥 굶는 경우가 뭐 물론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단히 이제 그렇게 드물어졌잖아요 예전에 네. 비해서. 그런데도 훨씬 더 예전보다 더 불안해지고 불행해진 네.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불평등이 당시 사회 일반 법칙일 때는 아무리 불평등한 뭔가 튀어나와도 사람들 눈길을 못 끄는 거죠. 원래 불평등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 60, 70년대만 해도 보궐 입학이라는 돈 내고 대학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기부 네, 입학, 기부 입학도 있고, 조일 때도 예. 막 얘기 있었어요. 네. 잔디밭 깔고 들어왔다고. 네, 뭐 하프 기증하고 왔다. 뭐 그런 것.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대체로 평등해지면 약간의 차이라도 이제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가 2021세기 들어와가지고 공정 사회라든지 불공정이라든지 이게 왜 이제 이슈가 되냐면 이전엔 갑질이라든지 이런 거 다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또 생기는 게 있으니까 갑질을 당해도 뭐 받는 게 있으니까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들 민감해지는 거죠. 못 그게 견디지. 못 견디는 거죠, 진짜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제 토크빌이 얘기해서 했던 말인데 그래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민주사회,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들이 묘한 우울감에 시달린다는 거죠. 평온하지만 삶에 대한 혐오감에 시달리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자그마한 차이라도 못 견디게 되고 그래서 여기 그런 말 나와요. 가장 불안한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한때 유명했던 배우 그리고 지금 완전히 이제 실패한 정치인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미국인. 미국인. 그러니까 미국인 정말 다 성공해야 된다. 성공 이데올로기 아메리칸 드림인데 여기서 성공 못하면 너희들은 완전히 인생의 패배자야, 낙오자야. 이렇게 되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야. 가장 비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잘 극복하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진짜 많이 빠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너무 그 내세우고 내가 하고 싶다는 이제 기대 수준이 기대감이 너무 높아져 가니까 이런 것은 아무래도 사실은 야망을 가지고 야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그 성취할 가능성이 아주 적어요. 야망을 가진 10,000명 있으면 한두 명 정도 성공하겠죠. 그렇겠죠. 예.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은 아닌 건데 우리는 이제 미국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게 너무 거기에서 극명하게 이제 성자 독식 위너 테이크홀로 돼버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우울감을 엄청나게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도 그 강연에서도 불안을 좀 최대한 좀 줄이고 싶으면 필요가 아닌 나머지 욕망들을 그렇죠. 좀 가급적 줄이면 그리고 너무 열심히 안 살면 오히려 덜 불안할 수도 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 불안해 죽겠어. 악순환이구나. 악순환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 종교가 이제 사회의 어떤 지배 원리가 될 때는 삶은 고난이다. 그건 뭐 예전에 이제 왕종 사회가 대부분 다 그랬죠. 어차피 귀족 정해졌다 했는데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스토아 그 악파 철학자 중에 그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에픽테토스. 이 사람 그런 이야기했어요. 삶은 수자리 서는 것이다 했거든요. 수자리. 수자리? 수자리에서 저 변경에 국경에 가서 이제 군인하는 거. 그러니까 저 요즘 군대 수자리 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 변경에 가가지고 이제 그 군력을 지는 거죠. 삶은 수자리 서는 거다 이거죠. 삶은 병정 생활하는 거다 이거죠. 병정이란 건 뭡니까? 규칙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의무가 있잖아요. 명령을 따라야 되고 그만큼 힘든 거다 이거죠.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근대 세계관에서는 아니야. 이제 시간은 돈이고 너는 무조건 다 할 수 있고 너가 못할 일은 없어. 청춘은 가능성에 뭐 모든 것들이 무한대로 열려 있다. 이게 어제와 다른 내일. 그러니까 90년대 그 SK가 지원했나 그때 그런 것들이 뭐 폐기와 뭐 이런 이제 대학생들한테 잡지들이 있었거든요. 폐기와 야망 뭐 그런 식으로. 그 당시 젊은이들은 진짜 세계화에 도전해라. 김우중. 예. 비앰비셔스. 그렇죠. 보이스 비앰비셔스. 그렇죠. 또 김우중. 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네, 그게 한참 인기였고 또 세계 경영했죠. 한 20년 전부터 막 다 할 수 있다. 뭐 마음만 먹으면 뭐 시크릿 뭐 이런 종류들. 네, 책들도.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했는데 아무리 마음 먹어도 어쨌든 좌절이 되니까.
뭐 회장 자리는 하나일 거고 그렇죠. 아무리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구조적으로. 네네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 사실 루소가 했던 여기 루소. 루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건 부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할 때 부자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거 없이 살 수 있는 게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삶의 필수품이 거의 없을수록 너는 부자라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지만 이 근대라는 것은 욕망이 부채질하잖아요. 더 많은 물건, 더 이제 많은 돈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기대감은 더 상승을 자꾸 시키고 매스미디어, 우리 언론 매체나 이런 거 보면서 자꾸 부자들의 삶 뭐 이런 거 자꾸 보다 보니까 더 자극을 더 받게 되고. 네네네. 이런 것들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더 우리를 궁핍하게 만든다. 전체적인 우리가 평균 생활 수준은 높아졌지만, 네. 근데 사실 그 견대 경제의 태도인 아담 스미스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덕 감정론에서. 결국은 우리가 경제의 목적이라는 게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거지만, 네네. 그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싶은 거죠. 아담 스미스 읽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요. 아니 그냥 제목만 알아요. 도덕감정. 아, 뭐 국부롱 도덕감정 제목. 숨소리가 방금 들려갖고 뭔가 그래서 뭐 또 있구나 그랬는데 제목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적은 것을 기대하면 큰 부를 누릴 수 있는데, 네. 우리는 자꾸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을 자꾸 원하다 보니까 자꾸 삶이 힘들어진다. 그게 안 보이면 아마 현대인들은 그런 핑계 그런 이유를 댈 것 같아요. 안 보이면 내가 그럴 수 있는데 보이잖아. 그러니까 부추긴다는 네. 거. 인스타 켜도 보이고 네. 뭐 TV 봐도 뭐 다르게 잘 사는 사람들은 보이니까. 저 책이 쓰여질 때까지만 해도 그 부추기는 게 신문이었는데 네, 지금은 뭐 지금 이제 SNS로 모두가 개개인이 네네. 다 부추기고 있는. 만인대 만인의 투쟁입니다 진짜. 괜찮았어요? 네. 네. 지어낸 거예요 본인이? 이것도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몰랐어.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네. 예전에 이제 그 홉스가 네. 그 국가라는 것들이 이제 리바이어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실제로 SNS가 새로운 리바이어든이 돼가지고 사실 인간의 개인을 삶을 짓누르는 정말 큰 괴물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그래서 그거 보고 있으면 정말 치열한 이 싸움들이 뭐 본인들이 이제 그냥 내 개성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올리는 거겠죠. 근데 정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주 치열한 그 전쟁들. 물론 이제 저도 아마 그 전쟁에 뭐 일부에 또 참여하는 사람이겠죠. 뭐 유튜브 콘텐츠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치열한 싸움일 수 있나. 막 누구는 막 어떤 약간 뭐 야한 사진으로, 누구는 또 아주 엽기적인 행동으로 하는 거 보면 좀 무섭기도 합니다. 저는. 네. 우리 이다슬님은 그렇게 많이 올리는 편이 아니죠, 사진? 저도 약간 그냥 일상이랑 일 위주이기는 한데. 강아지. 네, 강아지랑. 근데 저도 남의 인스타를 그런 유명한 셀럽들 인스타 다 네. 팔로우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진짜 연예인이나 네. 뭐 이런 뭐 재벌집 딸 이런 오히려? 애들, 네, 그런 거는 그냥 자극이 안 돼요. 그냥 와 이러고 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나 같은 필부필부인 것 같은데 너무 잘 살고 맨날 좋은 데 가서 뭐 먹고, 아니면 저랑 옛날 친했던 언니인데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이러면 이제 남편이 이제 거기에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죠. 저도 막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여보 그 언니 뭐 어디 갔더라 그냥 이렇게. 근데 저희 남편은 또 그런 걸 잘 넘기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마는데 갔다고 몇 번을 얘기해. 갔다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데서 되게 안 받아도 되는 박탈감.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 갔다고 해서 제 일을 뺏어간 것도 아니고 제 휴식 시간을 뺏어간 것도 아닌데 그냥 괜히 그거에서 제가 찾아서 보고선 제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런 이야기는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다고 느끼려면 나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하고 실제로나 감정적으로나 거리를 둬버리나 만나지 말라고 하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만나지 말아요.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인스타 끊어야죠. 동창회 안 나가면 되거든요. 동창회 나가서 스트레스 자꾸 받으면 안 나가면 아주 해피했는데 왜 나가서 계속 스트레스 받습니까? 아니면 같은 예를 들면 뭐 가방이니 아니면 뭐 여행 장소 이런 걸로 경쟁을 하지 말고 아예 그냥 경쟁 자체를 약간 좀 바꿔봐요. 소재를. 프레임을. 예를 들면 주말 농장 같은 걸 하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오이 심고 가지 심고 거기서 이제 유기농으로 키워갖고 그런 걸로 이제 요리해 먹는다든지. 팔아서 큰 돈 버는 걸로. 큰돈 벌기도 합니다. 네, 바로 초저비용으로 전진하는 자담 유기농업이라고 우와. 있습니다. 네. 치킨 아니잖아. 자연을 닮은 사람들. 거기 네, 치킨도 있어. 네.
이건 닮았다 할 때 담. 네. 아. 네. 거기도 아마 닮았다 할 때 담일 겁니다. 그래요? 자연 다문인가 거기는? 다문인 것 같아. 네, 네. 아 그래요? 어. 네. 오. 여기는 자연 닮은. 어. 네, 닮은. 네. 네. looks like 자연. 네. 네. 그래서 울트라 로우 코스트로 이게 생각보다 유기농 하면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응. 근데 유기농 방법으로 농약을 만들고 유기농 방법으로 기르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외국 책 같은데. 아 네. 실제로 이 책이 지금 이제 지연이가 이제 조영상이라는 분인데 네. 이 자담 유기농업이라는 이 책 이 시리즈가 여러 권 있는데요. 미국 아마존에서도 아주 잘 팔리고 있고 네네. 그 뭐 전 세계 20개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농업 할 때 기본적으로 이게 해충이 많이 들끓지 않을까. 음. 근데 그것들을 충분히 이제 농약회사 농약 사지 말고 음. 이 책에서 나온 대로 조제를 해가 하면 충분히 이제 유기농업이고 비용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네. 그 실제로 이제 이분은 이런 것 같아요. 식량 주권을 우리 손으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스스로 하자.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에 다차라고 해가지고 네. 모스크바 시민들은 항상 주말 되면 그 다차라는 별장에 가가지고 이제 일종의 주말 농장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얻는 감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러시아 전체 농산물의 30% 창출하거든요. 왜 우리도 못하냐 해가지고 네네네. 조영상 선생 같은 경우도 이런 직접 농장을 하고 있어요. 그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 가지고 네. 기계도 쓰지 말고 그리고 화학 농약도 쓰지 말고 정말 네네. 유기농업을 가지고 우리 먹거리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책을 냈고요. 네. 이거 정말 귀농을 생각하신다든지 주말 농장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이나 유튜브 자담 자연을 닮은 사람들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게 또 사진이 많아갖고 아마 네. 도움이 굉장히 네.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초저비용. 인스타에 올려놓고 사진 찍기 예쁘게 생겼어. 네, 네. 자, 이 자연을 닮은 사람들 초저비용 유기농업과 함께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입니까? 이제 네, 능력. 네. 그렇죠. 네. 이게 능력주의죠.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데. 메리토크라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회는 기회가 열려져 있으니까 이제 높은 지위를 얻느냐 낮은 지위를 얻느냐는 너가 하기 나름이다. 네. 그러니까 인과응보 같은 거죠. 원인과 결과에 따라 딱딱 정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네. 서양 사회에서는 이런 세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책임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그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어줘야지 왕이나 귀족들이 먹고 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를 못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음. 또 두 번째는 예수가 목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낮은 지위에 도덕적 의미하고 결부는 안 시켰단 말이죠. 뭐 예수는 목수지만 갈릴리 사람 목수지만 왕중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였고 또 이제 19세기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부자는 재가 많고 부패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강탈해서 부를 쌓았다. 마르크스 착취를 해가지고 수탈과 착취를 통해서 지배계급은 부를 쌓았기 때문에 가난한 네. 사람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이야기를 돌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좀 바뀌어졌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쓸모가 있다. 부자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하니까 일자리가 네. 많이 생겨난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낙수 효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고 또 이제는 높은 지위에는 도덕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만큼 자기 능력을 발휘해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네. 재능에 따라서 불평등한 사회는 당연한 거다 이거죠. 아니 그건 그러니까 피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양반 집안에 태어나가 양반이 되고 평민 집안에 태어나 평민이 되고 이거는 불합리하지만 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고시가 됐다. 그럼 나는 판검 사회가 막 뜬구로 살 거야. 이거는 나쁘지 않다. 이게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개 나온 거는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재가 많고 부패했으며 자기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가난해졌다. 이제는 가난한 사람은 불운한 게 아니라 실패한 인간이다. 게으르다. 게으르고 성정이 좀 부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네.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약간 사회적인 뭔가 평균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특히 미국에서 이런 게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 카네기가 뭐 카네기 멜론 대학도 있고 카네기 도서관도 많이 만들었지만 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자선행위를 많이 했지만 $1,000를 자선행위에 쓰는 것보다는 $950는 바다에 버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 도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실제 도움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도움 요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아주 천하게 봤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 분노의 포도라고 우리 예전에 스타인백 네, 했지 스타인백. 거기서 이 분노의 포도를 그 작가가 치을 때 그 스타인백이 그 나오는 이제 톰 조드 일가를 엄청나게 자립적인 인간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자립적인 사람이다. 남의 도움 받고 누가 뭐 식료품 나눠주고 이런 거 안 받으려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자존심 강하고 정말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몰리는 구조적인 가난의 원인들을 가난의 구조를 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뭐 그 뭡니까 공짜 복지 시혜적인 걸 원하지 않는다. 그때 이제 스타인백이 그래서 그걸 그 분위기가 워낙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막 돈이나 뜯어간다 생각하니까 그 분노의 포도에서 이제 그 반대 이미지를 만들려고 고심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 이런 능력주의 때문에 가난이라는 고통도 받는데 수치심까지 안게 됐다는 거죠. 더 이제 우리가 불안감이 되는 거죠. 네. 능력주의 사회에 도래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면 이제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 근데 이 능력주의가 우리가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능력주의. 말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네. 능력에 따라서 적당하게 뭐 대우받고 네. 이게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꼭 좋은 건 또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예전에 그 자카리아라고 네. 뉴스윅 그 편집장 했죠. 지금 이제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쓰는 자카리아라는 사람이 예전에 그 아버지 부시가 죽고 나서 이제 칼럼을 하나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와스 엘리트란 거죠. 좋은 집안에서 이제 좋은 이제 명문대 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부가 많고 여유가 네.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불안감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얻은 부가 집안 잘 만나서 내가 된 거야라고 네. 생각하는 항상 이제 좀 자기를 베풀고. 겸손 자제라는 미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지금 이제 메리토크라시가 되다 보니까 네. 대표적인 게 월가의 경영 CEO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제 성과가 난 무조건 회사가 어떻게 되든 간에 네. 나는 충분히 받을 만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얻은지는 내 실력으로 얻기 때문에 난 정당해 이렇게 생각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히려 부를 얻어도 겉으로는 그래도 야 이 부는 결국 운이 좋아서 된 거니까 항상 겸손해라 했는데 겸손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능력주의가 만연화되면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결국 생존을 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좋은 자리, 더 좋은 자리 옮겨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할까 이제 단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장기를 못 바라보는 거예요. 사회 전체 이런 건 모르겠고 네. 당장 내가 지금 연봉 많이 받아야 돼. 다른 회사 조직이 망하든 말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월급형 CEO들이 네. 회사를 아주 단기적으로만 그러니까 단기 성과 내는 데만 네.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망치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네. 이 능력주의가 그래도 우리 뭐 현대 사회에서 그나마 평등하다 혹은 뭐 공평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네, 느끼는 네. 거는 네. 다른 거에 의한 건 아니고 그래도 그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에 그렇죠, 의해서 그렇죠. 그 사람한테 더 많이 돌아가고 좀 덜한 사람은 덜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네, 있는데 네, 네. 야, 타고난 게 뭐 음. 백인이라 혹은 뭐 타고난 게 뭐 그렇죠. 어디 네, 지역이라 네. 이래서 많이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하면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질 못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뭐 실력주의, 메리토크라시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게 뭐 세습주로 돌아가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있던 실력주의 이제 리더들, 엘리트가 가져야 될 어떤 좀 그 문제점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라든지 그 브렉시트라든지 이게 먹혀들었단 말이죠. 그 엘리트들이 결국은 대중과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오만하게 자기들만의 이익을 뽐내고 자랑하니까 그걸 트럼프가 공격을 했다는 거죠. 네네네. 여러분, 당신들이 바로 엘리트예요. 저 월가의 놈들은 쓰레기들이고 당신들이 이 블루 칼라인 당신들이 이 러스트 벨트에서 그러니까 확 사람들이 그래 저놈들이 뭔데 우리가 엘리트야 이런 것들 이제 사실은 그렇게 이제 간다는 네, 거군요. 가는 거죠. 다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다른 걸로 평가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게 더 좋긴 한데 네,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른바 능력이라는 거, 본인이 생각한 능력이라는 게 진짜 본인의 것인지에 대한 네, 네. 의문은 좀 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연봉 뭐 5억을 벌고 있는데 나 전에는 못 벌던 애가 내가 들어와서 이게 5억이 됐으니까 이건 내가 순수하게 5억을 네. 만들어낸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정말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인가? 그 사람이 다른 지역에 다른 곳에 있었어도 네. 혹은 다른 시대에 있었어도 그만큼의 부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능력 앞에 좀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너무 뻔했나요? 필요한 말씀입니다. 능력 앞에 겸손한 분은 우리 이다슬 씨 아닙니까? 아유 이분은 뭐 능력 앞에 겸손하시. 나대면 안 돼요. 자, 네. 그런데 결국 이제 아까 제일 말씀하신 이제 결국 불확실한 요인들이 이제 음. 불안감을 만든다는 거죠. 네, 거기 이제 마지막 5번째 그렇죠. 거죠. 원인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회는 유동 사회다 이거죠. 음. 그러니까 항상 이게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경제적 성취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경제적 특징은 뭡니까? 항상 돈은 움직이잖아요. 네. 돈은 유동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더 불안감이 가중되는 거죠. 음. 경제적 성취가 가장 중요한 지금 사회에서 경제적 성취의 특징은 유동적이니까 더 이제 불안감들은 계속 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벌었더라도 이게 언제 또 빠져나갈지 지금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네. 이 돈들이라는 게 과연 그러니까 돈의 특징은 결국은 계속 그 화폐가- 축적이라는 것들이 음. 결국 눈사람 효과잖아요. 많이 모일수록 많이 모이는 거지. 처음 그 눈덩이 되기까지는 다 흩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덩이가 과연 어느 지점인지 모르지만 그게 참 힘든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인생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경제적 성취를 확보하려면 그 높은 지위를 확보하려면 네. 5가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5가지를 통제를 하면 그 지위를 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능이라든지 네. 운이라든지 음. 여러 가지 그리고 고용주의 이익, 뭐 전 세계 경제 이런 건데 이걸 문제는 이 5개가 전부 다 내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뭘 쓴 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받아 적다 보니까 아니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 5개 불가능하다. 속성이 아예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음. 재능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뭐 그 뭡니까 우리가 서랍에서 뭐 물건 꺼내듯이 나 재능 꺼내가지고 쓸 거 이게 안 되잖아요. 여기가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 네, 그래요? 우이다슬 씨가 쟤는 꺼내 쓰는 사람. 네. 사실 재능을 우리 마음대로 부리는 게 힘드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재능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이게 안 돼. 음. 또 운이라는 것도 지금은 나름 통제가 되니까 예전에는 운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요즘도 운이 중요하다지만 그래도 지금은 시대 정신이 승자가 운을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운도 결국 승자가 맞아요, 만드는 맞아요. 거다. 네. 통제가 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가장 예측 불가능한 게 고용주거든요. 사장 마음이란 거죠. 오너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뭐 4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게 3에이커의 땅을 사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연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유행했다는 거죠. 우리 자담하고도 아까 비슷하지만. 네네. 독립된 그러니까 삶으로. 내가 그냥 살아가려면 내가 먹고 살 거. 내 집주가 살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했다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고용주한테 벗어나야지 내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의 독립은 재정의 독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상의 독립은 확보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돈 더 벌어야 되겠네. 더 벌어야 되겠네. 보통도 강연에서 네. 에피크로스 네, 네. 인용해가지고 그런 얘기 네, 하죠. 행복하려면 3가지인데 친구 우정 있어야 되고 독립된 삶 그리고 낮 동안의 사색 이거 3개만 있어도 불안해서 좀 많이 해방되고 좀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독립된 고용주는 특별히 없이 독립된 삶이긴 한 독립돼 있네. 매우 독립인데 매우 프리한데 근데 이제 프리랜서의 특징은 또 기본 대중을 상대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시장을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시장은 오히려 특정 고용주를 상대하기 더 편해요. 특정 개인을 상대하면 대충 이 사람의 습성이라든지 버릇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걸 파악을 내가 대처를 하면 되는데 시장은 끊임없이 더 바뀌잖아요. 트렌드가. 네.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죠. 트렌드는 끊임없이 바뀌니까. 네, 오히려 더 불안할 수가 네. 있겠죠. 네. 그 끊임없이 바뀌는 트렌드 속에서도 전통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커피가 있습니다. 네, 1kg 커피라고. 계속해서 뭐 커피 트렌드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1kg 커피는 일단 그 대표 이상호 대표라는 분이 전 세계를 직접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커피를 맛보고 이 커피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사적인 관광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튼 주요 목적은 이제 커피 원두 잘 골라서 그걸 이제 한국에 갖고 와서 로스팅 하는데 막 별별 걸 다 해봐요. 참수스로도 해보고 가스불로도 해보고 전기로도 다 해봐서 최고의 맛을 냈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안 즐길 이유가 없잖아요. 네. 즐기실 거죠? 네. 이다슬 씨가 사랑하는 우리 1kg 커피 사랑할 꼭 그렇게 기뻐야만 했었냐? 네, 이다슬 씨가 사랑할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결국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통제가 안 되는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결국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또 뭐 이제 제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주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사람 자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요즘 뭐 사실
가장 많이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데가 은행이나 마트더라고요. 대체되니까. 네, 최근에 맞아요. 다이소도 가니까 직원이 없더라고요. 음. 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 제가 이거 잘 못 눌러가지고 또 다른 직원이 와서 또 키오스크랑 뭐 이런 거. 네. 직원이 더 필요해. 이런 분들 계시면. 이거 기계 어떻게 옆에 하나씩 서 계셔야 돼. 이거 안 되는데요. 아무래도 안 되는데 잘 맞추셔야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내가 맞춰야 됩니까? 근데 사실 물건을 여기서 살고 싶으면 이제는 그 훈련도 잘해야 되더라고요. 탁 찍는 훈련. 네. 자, 그런 불확실성으로 네. 이제 우리는 불안하게 됐습니다. 불안하게 된 원인은 이제 알았어요. 그렇죠.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좀 덜 불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해법이라는 게 네.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생각을 바꾸면 되잖아요. 생각을 바꿔요? 그러니까 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네. 그러니까 높은 지위를 유지해야지 세상이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 음. 뭐 맞긴 맞는 말인데 그래도 이제 결국 그러면 그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 바꾸는 방법 해법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있습니까? 예. 아유 좋습니다. 철학이 있고 철학, 예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종교가 있고 여기는 정치. 보면 그리고 정치적인 우리가 사회적인 방법이 정치적인 게 하나 있고 또 삶의 태도로 치면 이제 보헤미안이 되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5가지 해법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기독교만 해도 이제 사회적인 좀 외향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 같고 철학, 예술, 보헤미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향적인 내성적으로 내 안의 삶을 바꿔가지고 결국 나의 인식과 사고를 바꾸자 뭐 이런 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은 뭐 어떻게 철학 공부하라고요? 철학은 공부를 따지시. 아니 보통 씨한테 전화할까요? 살아 있죠 이분? 네. 보통이 1969년생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젊어요. 예, 아니 뭐 근데 비슷하시네. 아 진짜요? 더 놀랬어. 근데 뭐에 놀라는 거야? 이 스탠스 잘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결투 서양의 이제 문화에 고유한 게 결투잖아요. 네네. 그 결투는 아니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왜 결투를 삼자를 입회시키고 하느냐. 신문에 기사 나잖아요. 결투를 했다. 결국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이 결투라는 방식 문화가 나온 것 자체가 둘이 하긴 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 마음속에 내가 비겁한 놈으로 낙인 찍히면 안 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아까 그 사무라이 뭐 할복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이제 자꾸 남에 의해서 자꾸 우리 이미지는 내가 정하는 게 남이 정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기들 서양이니까 그리스 철학이 나온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뭐 소크라테스나 디오게네스. 디오게네스가 뭐 견유학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 안에 앉아가지고 뭐 햇빛이나 그렇죠. 쬐면서 그 알렉산드로 찾아올 때 좀 비켜달라고 그냥 난 햇볕을 쬐고 싶다. 또 누군가 그걸 상징적인 의미로 풀이하는 거죠. 햇볕이라는 게 네가 이 지상에 태양과 같다고 하지만 저 천상에 저 하늘의 태양이 영원한 진리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비켜줘. 이런 뭐 의도를 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왜 남들이 우리를 보는 눈에 우리가 좌우되느냐. 남들이 나를 보고 경멸하려면 경멸하라고 해라. 네. 나는 내 생각에 경멸할 만한 말과 행동 안 하면 된다. 남이 뭘 하든 신경 쓰지 마시오. 이걸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 네. 결국은 뭐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가 타인의 평가를 막 그거 하는 거는 좀 말은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타인의 평가 대신 나의 양심에 오히려 평가를 맡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무시하라, 사이코패스가 되라 이런 게 아니고 내 양심에 칸트가 말했듯이 저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이 들어있지 않느냐 이거죠. 네 양심을 믿고 네가 살아가면 된다. 왜 그 변덕스럽고 항상 바뀌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걸 하냐 이거죠. 네. 사실 선악이라는 게 본래 그리스 시대 때 역사를 보면 선악? 선과 악.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선과 악이라고 할 때 이게 신화의 시대에서는 선과 악이 다 없어요. 구분이 안 돼요. 제우스 보세요. 제우스는 완전 연쇄 무슨 뭐 성폭행범이잖아요. 뭐 거위로 변했다가 황소로 뭐 소로 변했다가 빗방울이 됐다. 완전 자기 어떤 여자든 내가 취할 여자는 반드시 취하고 말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선과학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니 갑자기 신이 말이야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맞아. 사람을 거미로 만들게 하고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과학이라는 게 이게 사실 왔다리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비극의 시대 오이디푸스 왕에서는 이걸 과연 선과학이 있다고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오이디푸스가 욕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오이디푸스가 그걸 알고 그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비극의 주인공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권리가. 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은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이런 큰일 난다. 선과를 딱 정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명제로. 소크라테스부터 쫙 이제 선은 선, 악 이런 것들이 결국 나오게 된 거고 결국 중요한 것은 결국 그걸 판단하는 게 바로 너의 양심과 이성이라는 거죠. 거기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은 철학을 네. 결국은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말라는 거죠. 어. 남의 말이 자꾸 너 말이야 이거 하면 참 예쁠 텐데 이렇게 하면 너 인기 얻을 거야 이렇게 하면 난 너를 사랑해 줄 텐데 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김딱딱 씨가 또 나올 아니, 수밖에 그게 아니고. 없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개그 우먼 장도연 씨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던 네. 게 기억이 나요. 자기가 처음 어떤 뭐 사람에게 앞에 나서 공연하고 이럴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무대 공포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때 오히려 편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 앞에 사람들은 다 개무시할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무대 위에 있고 자기들은 아래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너무 편하게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더 그래서 사람들하고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더라. 네. 그러니까 남의 평판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내 어떤 양심의 평판을 가져라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쇼펜하우가 말했듯이 이렇게 되면 네. 사람은 외로워진다는 거죠. 네. 친구가 없어지니까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친구가 없어지는군요. 아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그 주변에- 피상적이고 주변의 생각이 왜 내가 흔들리냐고. 나는 딱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친구가 없구나. 그리고 내 친구 없잖아요. 극과 극은 통한다고. 또 그게? 네. 여튼 네, 대극에- 정프로를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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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사람들의 평판,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뭐 둘째 치더라도 일단 사람들의 평판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렇죠. 본인의 판단에 따르라.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예술이죠. 네. 그 사실 우리가 예술을 할 때 자꾸 사람들은 아이고 예술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술가이 밥 먹여주냐, 소설이 밥 먹여주냐, 그림이 밥 먹여주냐 하는데 네. 사실은 19세기에도 그런 실용적인 생각들을 많이 한다 이거죠. 음. 공리주의자들이 예술이 뭔 소용이 있냐. 지금 당장 밥 먹고 살아야지.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간은 빵 없이 살 수는 없지만 빵만으로 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술이 왜 필요하냐면 결국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좀 범하기 쉬운 잘못, 혼돈, 공공 이걸 줄이려고 하는 욕망이 결국은 예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은 고발이 본질이거든요. 항의가 본질이거든요. 예술은 그래서 항상 시비를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삶이 과연 좋은 삶인가? 이거 과연 괜찮게 살고 있는 거야 당신? 시대의 어떤 질문을 던지는. 그렇죠. 근데 존재 질문 던지는 거예요. 너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밥 잘 먹고 삼시세끼 잘 먹고 고기 먹고 와인 마시고 호의호식 한다고 너 삶을 잘 사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허영이라든지 뭔가 자만이랄까 그런 것들 불안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세상을 좀 더 현명하고 똑똑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예술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 바로 네, 네. 그 불안을 달래주는 게 예술이라는 거죠. 불안을 달래줄 수 있는 예술 작품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한번 그려보고 뭐 가까이 하면서 내가 충분히 그 불안을 달랠 수 있는 거죠. 그리는 거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기서 인용한 게 바로 그 예전에 우리 오만과 편견 했던 네. 그 제인. 오스틴의 작품 있잖아요. 맨스필드 파크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소설을 보면 아주 그 이제 흔히 말하는 나름의 귀족을 이제 하는데 결국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비극. 그 빈곤한 가정의 처녀가 가서 오히려 사실은 이게 진짜 다냐. 정말 부유하고 귀족의 어떤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정말 귀중한 사람들이고 고귀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자기들이 무시하는 빈곤한 가정의 처녀가 더 고귀한 사람이냐 딱 보여준다는 거죠. 그 짧은 하나의 어떤 몇 가구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삶은 꼭 그렇지 않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읽다 보면 우리가 이런 거구나. 너무 그렇게 아까 말한 그 순업들에게 그렇게 주눅들고 선업들로 그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매슈 아놀드라고 유명한 교양과 무질서라는 19세기에 그 책을 쓴 영국의 비평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술은 삶에 대한 비평이라는 거죠. 우리가 문학 작품을 비평하듯이 삶이라는 작품을 비평하는 게 예술이라는 거죠. 그 비평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시비라든지 미추를 따지는 거거든요. 무엇이 올바른 삶이고 무엇이 괜찮은 삶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삶인가. 이걸 따져주는 게 예술이고 결국 그 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삶들, 우리의 지붕의 흔적들, 담벼락의 흔적들, 회복기 환자를 위해서 달걀 껍질을 까는 여인의 어떤 모습을 그린 그 여러 가지 그림들, 풍속화라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아주 그 종교화들보다 더 고귀한 삶의 가치가 있다. 우리의 일상이 오히려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예술은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무상한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항상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근데 네. 이 무상한 삶의 가치 속에서 변하지 않는 뭔가 그 어떤 가치를 딱 포획해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걸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예술은 어떻게 보면 잊혀진 사람들, 잊혀진 가치, 망각된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하겠다. 이게 예술 아닌가. 제가 판의 미로에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영화 판의 미로 파네미로. 그 예술의 본질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술은 네, 네. 결국은 역사에서 사라졌고 현실에서 잊혀져 갔던 가장 낮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충분히 대접받을 가치가 있다. 여기서는 아무도 지금은 찾지 않는 그 무덤에 누워서 영원한 잠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기념해 주는 게 그게 예술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파네미로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로 영화로. 우리 책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파네미로 그 오피리아와 기로데 세계의 도로. 열쇠. 네. 이거 있잖아요. 네. 진짜. 근데 예술 물론 네. 예술 작품 막 이렇게 아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우리나라에서도 대중들은 특히나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걸 네네. 또 많이 보니까 네네. 거기에 우리가 이제 내레티브가 있고 네, 비극이 맞습니다. 있고 음. 펜트하우스 저렇게 좋은데 살아도 다 저렇게 사는구나 뭐 이런 걸 깨닫기도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 비극의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극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저렇게 뛰어나고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아니면 뭐 지능적으로 아니면 자질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비극적 운명에 맞을까? 아유 우리 행복하네. 이런 면역 이제 백신을 맞게 해준 효과가 있죠. 맞습니다. 펜트하우스가 재밌습니까? 열심히 보기는 했어요. 재밌어요. 저희는 뭐 저는 또 이런 걸 따라가야 되니까 트렌드도 따라가고 연기도 해야 연기도 되니까. 보고. 네. 펜트하우스. 나의 아저씨. 나의 인생 드라마죠. 그래요. 좋죠. 둘 다 안 봐가지고. 저 요즘 디어 마이 프렌즈를 다시 보고 있는 아니. 노희경 작가.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나저씨. 그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난 예. 내가 되고. 저는 이제 드라마를 뭐 사실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안 보는데 기억나는 매진 제 인생의 드라마가 뭐 그 하얀 거탑, 나의 아저씨 그리고는 없어요. 어우. 네, 2개입니다. 2개. 나의 아저씨는 보셔야 돼요. 뭐든지 하나만 보는 사람이 좀 위험하다 그랬는데 2개는 되네요. 하나만 보고 신념 있는 애들이 위험한데 저는 2개를 봤습니다. 역시 짝을 잘 짓습니다. 네. 항상 복수형입니다. 플루랄란. 그과 그게. 나의 아저씨는 진짜 재밌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나 비극을 네. 보다 보면 결국은 이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차가운 눈길로 안 바라본다는 거죠. 그럼 나도 뭐 실패도 그렇게 스토리가 네. 있고 다들. 그 여기도 재밌게 이제 보통 쓰더라고요. 네. 자 오셀로 있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 오셀로. 오셀로 네. 그 자기 결국 질투의 눈이 멀어서 부인을 네. 죽게 만들었는데 그 오셀로를 현대 언론식으로 헤드라인을 한번 달아보자는 거죠. 사랑의 눈이 먼 이민자 원로원 의원의 딸을 죽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딱 뽑아지겠죠. 그리고 마담 보바리 어떻게 제목이 나오냐면 쇼핑 중독의 간통녀 신용 사기 후 비소를 삼키다. 그렇겠죠. 팩트는 팩트죠. 그리고 오이디푸스 왕 어머니와 동침으로 눈이 멀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이건 사람들을 참 1차원적으로 바라보고 이건 천하에 죽일 놈은 안 되는데 네. 사실 우리가 그 비극을 그리고 연극을 보다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저 운명에 참 저런 운명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단죄하는 것보다는 왜 저런 것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절제되고 겸손하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가 비극이나 희극이나 예술을 통해 가지고 좀 우리는 불안을 달래자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있습니까? 3개나 이제- 남았어요. 근데 이제 정치. 정치. 정치, 종교. 정치. 그러니까 정치는 결국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정치는 뭐냐? 네. 권력을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권력이 뭐 또 마찬가지인데 자원을 분배하는 거거든요. 정치는 결국 자원의 분배에 관한 거죠. 그렇죠. 경제라는 것은 자원을 생산하는 것에 관한 거고 정치는 자원을 분배하는 거거든요. 분배하는 과정에서 결국 막 이해단체 집단과 조직과 지역과 여러 가지 이제 이해 집단이 생기니까 그걸 잘 분배하는 게 정치 교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치에서 결국 지위를 잘 배분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높은 지위, 낮은 지위라는 게 사실 시대마다 달라지잖아요. 스파르타에서는 사람 잘 죽이는 게 최고의 지위였는데 네. 오히려 중세 이제 기독교 시대에는 고귀한 성직자가 또 최고의 지위고 지금은 돈 잘 버는 또 장사하는 분들이 또 그러니까 딱 바뀐다는 거죠. 네. 그 바뀌니까 이제 이기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정치 관점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투표라든지 뭐 쿠데타, 총 이런 거 나오죠. 파업이라든지 네.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재구성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능력주의 사회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능력주의 사회인데 이것들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투표라든지 이걸 통해서 네. 이제 재구성을 하면 우리가 불안감이 지금의 좀 어떤 덜해져요? 불안감들을 아무래도 이제 달릴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거잖아요. 부에는 품위가 따라가는데 네. 가난에는 상스러움이 따라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즘 뭐 여러 가지 복지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자는 것들로 바뀌면 그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빈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념도 그리고 그게 따른 우리가 불안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어느 순간 회사에서 해고돼 버리면 내 생활이 다 붕괴될 것 같고 내 지위가 붕괴된다. 이 불안을 결국은 정치로 달래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도로 달래줘야 된다. 그런 정치 행위를 통해서 네. 나에게 그런 불안을 덜 해줄 사람을 뽑거나 그렇죠.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걸로 네. 불안감을 좀 덜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욕망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생활 방식을 좀 이제 바꾸자고 이게 나오는데, 네. 근데 그건 잘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동물행동하는 사람들은 그 예전에 영토성도 말을 했습니다만 모든 네. 생물은 이제 영토가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취득성이라는 거 있죠. acquisition, 그러니까 내가 얻겠다는 거, 물건을 소유한다는 거 이게 본능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있잖아요. 네. 그 어린이집에서 어린애들 관찰을 해보잖아요. 그 어린애들 다툼의 85%가 물건 싸움이에요. 이거 내 거야, 네 거야. 이게 85%예요. 근데 그런 것들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그 취득성을 완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인간 사회는 오히려 어릴 때 보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연 이게 우리가 이제 욕망을 자극하고 이런 거를 한다고 막을 수 있는 건가? 네, 참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또 광고 언론이 얼마나 자극합니까? 이 물건 안 사면 당신 불행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게 지금 제일 큰 것 같아요. 물론 우리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흔히 말하는 사이렌의 노래 같다 이거죠. 네. 오디세우스를 홀리는 사이렌의 노래, 나를 파멸시키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예전에는 신문을 읽는다는 게 여기서 막스 베버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요일마다 이제 신문을 읽는 게 교회 가는 의식을 대체했다는 거죠. 근대에서는 일요일마다 신문을 다.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뉴욕 타임스 주말 다 읽으면서 네. 그런 거 읽으면서 야외 뭐, 카페에서 예. 그런 것들 바깥자리에 얼마나 앉아야 돼. 그렇죠. 얼마나 영향을 많이 줍니까? 근데 뭐 헤겔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부르주아의 아침 기도가 아침 조간신문을 읽는 거라고. 기도 그 신문을 읽으면 그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설교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이 과연 참 쉽지는 않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치를 통해서 이제 친절이라든지 호기심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서 부자가 되자. 이런 제도로 좀 바꿔내자. 그리고 그건 바꿀 수가 있다. 네. 그 영국에서 이제 사회당 계열들을 진보 계열들이 의회 정치에 진입하면서 자꾸 바꿔지지 않았느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정치라는 걸 통해서 이제 바꾸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걸로 이제 불안감을 덜하게 할 수 그렇죠. 있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기독교죠. 종교. 종교 앞에서는 기독교는 특히나 네. 지상에서 인간의 기록에 의존하지 말고 신의 기록에 저 신이 다 너희들 알아줄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그렇게 여기서 지금 지상에서 얻는 영광에 너무 목매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위안을 해주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한 것보다 어렵다. 얼마나 흐뭇합니까? 우리 천국에 지금 지상에 땅이 없으면 천국에 지금 땅을 계속 사놓고 있는 거예요. 미리 다 미리 뭡니까 미리 선 이제 그걸 분양을 받고 선분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교훈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의 가치에 따라 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그 앤드류 마블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네. 이 시인은 수줍은 애인에게라는 시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제 이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꼬시려는 처녀의 미모와 정절을 엄청나게 띄워주면서 그렇지만 너는 곧 너나 나나 이 세상에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 뜨거운 밤을 보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유혹한 시를 남겼다는 거죠. 죽으면 썩을 몸 뭐 이런 그렇지, 식이군요. 바로 그거죠. 철로로 돌아갈 거. 무덤은 훌륭하고 은밀한 장소지만 그곳에선 아무도 포옹을 하지 않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셰익스피어도 이런 이야기해요. 40번의 겨울이 그대 이마를 공격하여 그대의 아름다운 벌판에 깊은 참호를 여러 번 파줄 것입니다. 주름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그대 젊음의 대낮을 더럽혀진 밤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흘러가면 너의 그 젊음의 대낮이 이제 더럽혀진 밤이 된다. 그러니까 노세 젊어 노세. 지금 빨리 까르페 디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근데 어떻게 같은 표현도 저렇게 멋있게 하냐. 그러게요.
아니 이 사람들은 뭐 이 언어가 발달한 이 레토릭을 가지고 웅변을 해가 사람들 설득해야 되니까. 누구는 막 야,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이야 뭐 이러고 있는데 마음번의 겨울이 당신의 이마에 참호를 만들기 전에 우리 아 정말 이건 너무 차원이 다르다. 근데 차원이 다른데 이걸 또 막상에 만약에 여성분에게 이거 적용해 버리면 그거 진짜 막 소름이 돋거든요. 그게 또 진짜 이게 차라리 죽음 썩을 몸이 낫나요? 네. 알코올이 들어갈 때는 직설적인 게 더 나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종교로 네네. 한번 좀 달래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부질없는 현세, 베너티, all is vanity.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뭐 하려고 이런데 집착하냐 그냥 괜찮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낫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네. 이게 바로 불안의 상업화를 가져와요. 불안의 상업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종교적인 것도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그 89년에 네. 요즘 그 해민 스님이라고 유명했잖아요. 책 내가지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89년에. 89년? 그 여복에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네. 그 책이 완전 히트를 쳤거든요. 네. 사실 책 내용보다는 제목이 너무 잘 달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그럴듯하긴 그러니까 너 뭐 아무것도 못 공수래 가져간다. 공수고 그게 한 150만 부 이렇게 팔렸을 그것도 거예요. 스님. 스님. 아. 누구였죠 그게? 서경산이라고 나중에 근데 조계종에서 이제 퇴출. 다 제적 아, 그쵸. 제적. 종조에서 다 박탈됐는데 아. 여러 가지 이제 무리를 빚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상업화를 하는 경향이 또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100년도 살지 못할 인간이 1000년의 근심을 품고 사는구나. 김사까 이래갖고 책도 났지만. 네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이게 아편은 아닌가. 그게 종교는 아편이란 말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현실의 고통을 그래서 그걸 관념으로 대처를 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이런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러니까 뭐 네. 불안이 나를 자꾸 젖먹는다면 뭐 이런 방법으로도 좀 줄일 수는 있겠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세를 지배했던 기독교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을 이제 성당, 노천당, 네. 성당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저 가장 궁궐이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성당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지금 내가 지상에 거처는 이렇게 초라한 오두막집이지만 내가 천국에 가서 저 세상에 가서 할 것은 바로 저런 것일 거야. 네. 라는 위안을 줬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또 가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보헤미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헤미안 하면 이게 자꾸 집시를 생각하잖아요. 그 집시는 이제 본래 랩소디. 예, 그렇죠. 보헤미안 랩소디가 근데 이제 집시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그 일종의 아리안 인도 북부 쪽에서 종족이죠. 그쪽이고 이 사람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왔다고 영국 사람이 착각을 해가 이집트에서 그 이자 빼고 집트 하면서 집시가 됐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말 안 쓰고 이제 로마족이라고 부르죠. 로마로 부르죠. 근데 이제 로마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RROMA 해가지고 R을 2개 붙이죠. 로마. 네, 그게 집시가 아니고 로마죠. 네. 로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이제 보헤미아 지방 당시 그 프라하 네네. 지금식으로 집시의 통행이라든지 이게 좀 관대하게 해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헤미안으로 불렀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집시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라사테이 예전에 우리는 찌고이네르 바이제네로 불렀거든요. 그 지구인으로 봐야지. 바이올린 곡. 네. 그게 바로 집시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독일 말로는 치고이너거든요. 집시가. 그러니까 지금은 치고이너 바이젠 하는데 그게 집시의 노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집시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뭐 여러 가지 스페인의 플라멩고도 있고 하지만 네. 그러니까 집시하면 떠돌아다니고 방랑하면서 예술을 좋아하고 사업이나 이런 물질적 성공보다는 예술과 감정에 충실한다. 네.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의 또 때로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성생활을 즐긴다. 이래서 이제 집시 보헤미안을 많이 좋아하는 거죠. 많이 좋아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헤미안이 이제 19세기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생활 방식이 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보헤미안의 특징은 부르주아지를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거죠. 그런 물질적 성공, 세속적 지위 이런 거 다 우리 경멸하고 오히려 우리는 에드가 알렌 포처럼 정말 이 세속적 가치에 좌절된 사람들, 불운한 천재 이런 사람들 우리는 정말 좋아해. 이런 식의 이제 삶의 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60년대 후반의 히피라든지 네. 여러 가지 요즘도 뭐 일종의 공동체 운동이라고 할까요? 더 이상 우리 자본주의 화폐 인정 안 해. 우리끼리 지역 공동체 만들어서 우리끼리 서로 지역 화폐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네네. 서로 돕고 살아갈 거야. 이런 운동들의 원류가 이제 이런 그 보헤미안 운동, 세속적 가치하고. 근데 결국 나중에 뭐 보면 거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재구성하는 거죠. 시인이라든지 춤을 추고 이런 사람도 다 법관이나 의사처럼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불안을 달래는 좋은 방법이 그러니까 보헤미안적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불안을 달래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해법이 된다는 거죠. 뭐 불안하진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게 살면. 근데 약간 일부적으로라도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뭐 춤을 음. 이렇게 왜 직장인 분들도 퇴근하고 뭐 스윙 배우시거나 재즈 배우거나 네. 악기 배우거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약간의 접목으로도 음. 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정말 저 피아노로 넘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90년대 후반, 네. 2000년대부터 나왔던 말 중에 하나 보보스족이 있었잖아요. 아. 보보스. 이게 부르주아하고 보헤미안 합쳤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이제 부르주아지 얘기지만 이 정신 라이프. 동경은 이제 보헤미안의 삶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결합이 될 수도 있죠. 음. 근데 이제 애초에 보헤미안은 어떻든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혼을 부패하고 타락시킨다. 그러니까 절대 직업하지면 안 된다 이거죠. 가져야 될 직업을 뭐 보들레르가 뭐라 말했냐면 시인이나 전사가 되라. 그거 말고는 일체 직업은 다 내 정신을 타락시킨다. 그러면 죽으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보통도 의미 있는 직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도 나중에 나옵니다만 네. 미국에서 그런 공동체 운동 뭐 소로 같은 경우는 월단을 써가지고 진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됐지만 근데 공동체 운동을 해가 이제 농장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 책을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농부의 존재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에 있다. 그냥 가만히 있다. 이렇게 이제 했지만 결국 6개월 만에 파탄이 나거든요. 사람들 간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버텨야 되니까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요즘 좀 알바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욕했던 세속적 직업 가진 사람보다 더 오히려 먹고 사는데 바빠갖고 오히려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맨날 만난 사람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돈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결국은 이제 비극으로 결론 내는 것도 많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뭐 결국 그 공동체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런 보헤미안의 전통도 있고 이런 전통에서 또 결국 개인의 어떤 삶의 가치라는 것들이 좀 주변적인 삶의 가치를 좀 복구시키고 복원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꼭 출세 안 해도 좋다. 그러니까 출세만이 꼭 너 삶의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보통도 결국은 그 인생 학교를 하기도 네. 하고 하는 게 혼자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철학 얘기할 때 친구가 없어지긴 하는데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은 가치를 나누고 거기에서 우정을 나누고 해야지 힘이 생기고 그래야 뭐 정말 의미 있는 그렇죠. 직업 아니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자본주의로 갈 수 있게끔 네. 교육하고 뭐 이런 거를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실은 이거 보헤미안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라기보다 같은 시간을 보낼 사람을 고르는데 제일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게 여기도 인정하지만 어떤 내하고 가치가 다른 물질적 가치인 사람하고 조금만 이야기하면 내가 흔들려 버려요. 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아유 너 그것도 모르면서 그것도 안 해봤으면서 그러든지 아니면 우리가 신문 잡지를 보면서도 광고가 나오고 이러면 사람이 흔들리기 때문에 네네네.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을 정말 의미 있는 사람하고 보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라든지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같이 뭐가 돼야지만 변화가 되지. 내가 나 혼자 살 수가 없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위해서 이제 사람하고 어떤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불안을 뭐 제로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현재 있는 다섯까지. 것보다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네. 방법을 제시를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네. 뭐 보통도 이 책을 보면 좀 재미있는 게 네. 주제가 있고 해법 뭐 원인 분석 해법 이 보고서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책 읽기 아주 쉽게 돼 있죠. 네네. 딱딱딱 단락이 돼 있고 중간 정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 이런 것들을 좋아하구나. 요즘 이제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결국 보통은 마지막 결론 이런 5가지 해법을 총괄해서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이 해법 모두가 기존의 어떤 지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결국 지위에 대한 요구를 다양화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조건 이것만이 뭐 법관이나 의사만이 좋은 게 아니라 시인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 그런 존중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네. 지위를 재구성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불안을 달랠 수 있다. 근데 뭐 이런 거죠. 결국 문제는 누구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이건 당신의 선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회가 정한 세속의 기준에만 가려고 하면 그 불안은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내가 세속적으로 공적으로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맞춰야 된다 생각하면 그 불안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가 이제 뭐 아까 여기서 나오는 뭔가 보헤미안이라든지 철학가라든지 예술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 불안의 요소는 상당 부분 경감되지 않겠냐. 네. 자 그러니까 그거는 여전히 그 당신의 몫이고
결국 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결국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가치의 다원성 같아요. 가치의 다원성. 그 가치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무조건 연봉이라든지 아파트의 평수라든지 이런 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좋은 이제 연봉이 많은 직업만이 좋다, 높은 지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삶의 어떤 가치들 목수가 되고 자연에 가서 귀농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고 그 지위가 애초에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좀 다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다양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불안의 다변화 이런 것들이 불안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주지 않겠나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불안에 빠지신 우리. 근데 제가 2015년에 보통이 내한 강연했을 때 그 TV 자막을 제가 번역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처음으로 보통 책을 막 엄청 읽었는데 그때도 와닿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어차피 뜬소리 이렇게 한 것도 솔직히 있었는데 그 강연에서 제가 제일 좀 저한테 결국 와닿았던 거는 지금 불안을 하나 해결해봤자 10분 뒤면 다른 걸로 불안해하실 거다. 그렇죠. 이게 또 대체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만 하셨는데 보통 그때 제가 거기에서 느낀 거는 불안하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서 지금 약간 재미있자고 막 불안한 걸 막 어필하긴 했는데 저는 그 불안이 어쨌든 저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기도 하고 그 약간의 불안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저도 당연히 없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현대사회가 지금 뭐 다들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불안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상업화의 노예가 되거나 불안의 상업화의 노예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보통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항하는 것들 있잖아요. 다양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얼마든지 불안의 증상이 완화될 수 있으니까 너무 한 방향으로 보지 말고 좀 다양하게 바라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교양이 뭐냐라고 말할 때 교양 결국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우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좀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가치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은 회색빛 콘크리트 삶이 아니라 얼마든지 장밋빛 비포장 도로일지라도 장밋빛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통만 하면 됩니다. 제일 어려워요. 보통만 하면 난 평범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속물이고 그래? 제일 위험한 사람이랬어요. 자기를 제일 모르는 사람. 이거 이제 재밌는 말이 있죠. 범중 비범이라고 사실은 비범이라는 것은 범중에서 나오거든요. 평범함이 가장 비범한 거다. 진짜 어려워요.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어떻게 좀 불안이 이 컨텐츠 보시는 동안 혹은 뭐 들으시는 동안 조금 더 나아지셨는지 아니면 불안이 더 커지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 같은 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또 어떤 책 다뤄주셨으면 좋을지 많이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슬 씨는 오늘 또 일당백과 처음 같이 해봤는데 어떻게 좀 재미있었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컨텐츠가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하면서 계속 불안하긴 했어요. 또 불안해. 잘할 수 있을까? 불안을 야기하면서 불안한. 네, 그래서 잘할 수 있을까? 너무 막 이게 워낙 좋은 프로그램인데 누를 끼치지 않을까? 막 계속 불안했는데, 네. 그러지 않았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좀 더 안정된 모습으로 혹시 다시 뵙게 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슬 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방님 좋은 책, 좋은 강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